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선거학개론의 스토리텔러 두 분입니다. 먼저 함규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광일 작가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일단 드라마로 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찐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드라마 궁 아세요? 궁? 네. 오늘 뭐 처음 이렇게... 들으세요? 네. 자, 그럼 제가 드라마 힌트를 조금 더 드릴게요. 더킹 영원의 군주, 황후의 품격, 그리고 마이 프린세스. 알 것 같아요. 만화. 예? 만화 아니에요? 선거와 만화. 선과 만화? 아니,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게임. 그런 게임 같은 거, 뭐 육성 게임 같은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이요? 예. 아니, 조금 더. 뭐지 그럼? 이게 킹, 그다음에 뭐 프린세스, 그러니까 왕, 뭐 왕자, 왕실 뭐 이런 건가요? 오늘 주제가? 맞습니다. 오늘 작가님이 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입헌 군주제를 지금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왕과 시민입니다.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과 시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왕과 신민이라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꼭 왕과 그렇지만은 시민? 않은 것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냥 시민이다. 시민 중에서 우두머리격인 시민일 뿐이다. 그래서 프린캡투스라고 스스로를 불렀죠. 임페라토르. 그래서 이게 임페라토르가 원래 황제란 뜻이 아니라 군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는 군 지휘관이자 뭐 첫째가는 시민 프린캡투스다 그런 거죠. 그 임페라토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엠페러, 즉 황제의 호칭으로 변해버린 거죠. 형식적이지만 실제로는 원로원에서 황제를 선출하는 이런 의식을 계속 치렀어요. 하고 나중에 가서도 시대를 한참 뛰어넘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나서 좀 지나서 7월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때 루이 필립이 나와서 나는 이제 시민의 군주가 되겠다. 나는 프랑스 국민을, 프랑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사람이지 그 시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은 했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왕과 시민이 꼭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교수님의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렇게 어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왕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최근에 엘리자베스 여왕 9월 8일에 이제 그 96세의 나이로 서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조문 행렬이 어마어마했다죠. 그 관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걸 참배하려는 사람들이 그 템즈강 주변을 쭉 서가지고 최대 그 거리가 한 8km 정도까지 갔다고 하고 한때 유명했던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같은 맞아요. 경우가 한 서너 시간 기다려서 참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때 이제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왕이 이 버킹엄 궁에서 서거한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서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봤을 때 96세 이제 그 고령의 나이에 병세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스코틀랜드에 굳이 있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때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갑자기 이제 병세가 악화돼서 이제 런던까지 옮기지 못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병세가 위중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기에 스코틀랜드에 가셨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왕의 마지막 생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거기서 짐작을 해보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영국이 우리는 이제 잉글랜드라고 부르긴 하지만 잉글랜드를 포함해서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웨일즈, 그다음에 북아일랜드까지 포함하는 연합 왕국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1937년에 이미 아일랜드가 한번 독립을 한 상황이었고 스코틀랜드 역시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국민투표까지 갔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영국의 상징과 같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약에 숨을 거두게 되면은 이 스코틀랜드의 분리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21세기에 국왕이라는 개념이 과연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이 입헌군주제를 그럼 폐지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로서는 좀 입맛에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특권을 누리는 존재다. 그런 특권이 요즘 하도 공정성이라는 걸 따지는 시대에 가능할까? 영국 국왕은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닐까? 깨놓고 따져보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으로만 따져봐도 그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1567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든다는 거죠. 잘 태웠다는 것 이유만으로 그렇게 누리고 산다는 것은 좀 너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전체에 지금 몇 나라들이 그 아직도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모두 다 없애고 공화주의로 가자, 공화제로 가자 이런 유럽 공화주의 운동 연맹도 있고 또 영국 내에서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영국은 아직도 근대가 덜 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운동을 벌이고 있죠. 보면 이번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로 인해서 뭐 영국 그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뭐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는 그 14개국 연영방 국가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입헌군주국에서 왕의 존재가 단순한 국가 원수라는 의미를 좀 뛰어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택하고 또 이제 또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또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을 따로 뽑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외교에 관련된 의전과 관련된 몇 가지 일만 처리할 뿐 사실은 존재감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왕실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나라 국민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총리가 막 그 일본 같은 경우 대외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마디를 뚝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왕이 한마디 탁 던지면 그 파장이 의외로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는 단순하게 국가 원수 이상의 뭔가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입헌 군주제에 대한 지지가 좀 견고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한 조사 결과 군주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영국 국민이 62%를 차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입헌 군주제가 유지되는 배경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영국의 근대 현대 역사가 이 여왕의 치세에 담겨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에 드러났던 것이 2차 세계대전 말미였던 1945년. 그것도 이제 여군으로서 이제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대영 제국의 어떻게 보면 영광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장면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냉전 체계 속에서 소련,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영국은 조금씩 그 자리를 이제 그들 나라들한테 내주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볼 때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여왕이라고 하는 존재이면서 그들에게는 영국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국영 방송이었던 BBC 같은 경우는 여왕이 떠나면서 역사의 순간도 멈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왜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 영국 여왕의 시기는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러면 그 군주에 대한 호감이 자연스럽게 입헌 군주제의 유지에 대한 어떤 여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잉글랜드의 군주가 스코틀랜드의 군주 겸 또 아일랜드의 군주를 겸하면서 하나의 왕국이 된 거거든요. 지금의 영국이. 그 군주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 나라들이 그 분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의 공포감 비슷한 것도 작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적인 것도 약간 좀 고려가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왕이 분명히 없습니다만 왕실 수문장 교대식, 경복궁이나 덕수궁 앞에 서는 거 하잖아요. 정조의 왕의
이제 화성 행차 그런 걸 한번 재현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다 실제로 왕 제도가 없는데도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를 1,567억 원이 이제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세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이제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왕실 때문에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영국의 수입이 뭐 8,725억 원이래. 그러니까 1,567억 투자해서 8,725억 벌어들이니까 굉장히 남는 장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면도 없잖아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폰 군주제에서는 그러니까 왕실이 정치의 한 축의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은 영국이라든가 많은 나라의 국왕들에게는 프레로가티브, 국왕 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삼권 분립을 초월하는 권리예요. 특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가령 이제 딱 갑자기 전쟁이 발생해서 나라가 뭐 망하게 생겼다든가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뭐 국회 소집하고 뭐 행정부 소집해서 하고 바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국왕이 혼자 독재적으로 이렇게 하자 결정을 내린 때가 필요하다. 일단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초월하는 거죠. 이건 국가 원수만이 가질 수 있는 권력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행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를 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권에 도전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비상대권, 국왕대권, 대권, 이 프레로가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대권에 의존하여 실제로는 국왕이 영국 같은 경우 뭐 수상을 임명한다든가 또 이제 내각을 해산시키다는 그런 권리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그런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영국 여왕을 보면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시민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영국 여왕 같은 경우는 여권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권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네. 여왕의 이름으로 발급이 되는데 내 이름으로 내 신분증을 발급을 하는 게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여권도 없으니까 동시에 뭐도 없냐 면허증도 없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러니까 격을 뒀나 봐요. 그래서 현금 입출금하는 ATM기도 여왕께 별도로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시인을 고용할 수 있다. 시인을요? 네, 그래서 전속 시인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도 여왕의 특권 가운데 하나인데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템즈강에 이제 백조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닷가 도바이역 근처에 돌고래들이 있는데 모두 여왕의 소유랍니다. 재밌네요. 네. 그 백조랑 돌고래들은 알까요? 자기들이 이제 여왕의 소유다 이 사실을. 마찬가지 이유로 세금도 안 내도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래도 좀 보기 그렇다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건 1992년부터 자발적으로 이제 세금을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연방 아시다시피 아직도 명목적으로는 왕이 그 국가 원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폰 군주제 왕실 선거 때 선거를 하는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할 어떤 지도자를 뽑는데 이폰 군주제 국가에서는 그게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를 뽑는데 내가 그 사람을 뽑는다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 신하 역할을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는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을 아예 박탈해버리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특별한 존재다,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폰 군주제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있고요. 예를 들어 벨기에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선거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관리나 지도자가 되는 거는 굳이 왕인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피선거권만 박탈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나라별로 전통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모습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선거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왕과 시민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입헌 군주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사실 입헌군주제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해서 왕은 그냥 상징일 뿐이고 아무 권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입헌군주는 그야말로 헌법에 따라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군주이기 때문에 법 아래, 군주도 법을 지켜야 된다. 헌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헌법만 지킨다면 군주권이 강력해도 돼요. 입헌군주가 처음으로 발생한 때가 언제냐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마그나 카르타. 그래서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부터 어떤 세금이라든가 법률도 왕이 혼자서 제정할 수 없다. 반드시 의회에 물어봐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법에 왕의 명령이 종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그 왕이 완전히 권력을 다 잃어버렸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그 의회의 권력을 위임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름뿐인 왕이 된 것이고 논리적으로도 루소의 사회계약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왕정이 나옵니다. 그러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왕한테 권력 통치권을 몰아주자. 그렇게 사회계약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근데 점점 더 사회가 더 실질적으로 민주화돼 가면서 공화제 정체가 더 일반화돼 가면서 점점 더 많이 위임을 해서 지금은 거의 국가의 상징일 뿐인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면밀히 말하면은 영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야 형식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민주국가지 영국이 군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입헌군주제의 경우 결국은 시선이 국민들이 군주에게 향하기 때문에 그 밑에 정치가들이 또 왕에 기대서 독재를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지향점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군주라고 하는 것들이 그 빈틈을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가깝게 만들지 벌릴지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케이스 하나가 하산 알 볼키아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브루나이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입헌 군주입니다. 네. 자기는 헌법에 따라서 이제 실권은 전혀 행사하지 않는 그런 군주가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수상 임명권이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수상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아, 뭐야. 우리가 입헌군주제 국가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킹덤이라고 그래서 아예 이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몇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루나이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그런 데는 아예 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또 입헌군주제도 있고 아예 그것과 별도로 공화정을 추구하는 나라들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좀 왕이 통치했던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사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게 4월 11일 날 선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에 대한 어떤 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앞으로 헌법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거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선포함으로써 이 공화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있었던 왕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없다라고 본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라고 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는 뭐 1948년, 45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본다면 1919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건국강령 1941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전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구습을 탈피해서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것들도 같이 표현을 했다는 점. 그 바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정치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은 이 공화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들을 선언했고 사실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군주제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어때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10년을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약간 그 형식적이긴 하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지향점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보통 의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때 의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본을 몰아내면은 그 권한을 다시 황제에게 넘겨준다라는 개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왕과 황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독립군들은 예를 들어 봉오동 청산리의 독립군들은 외적을 몰아낸다면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울 건가? 사실은 왕과 황제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긴 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국가는 임시정부가 선포한 것처럼 민주적인 어떤 바탕 속에서 공화정을 수립하고자 했을 거라는 것. 그런 면에서 왕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복벽운동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희미해져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왕과 시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그럼 이제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다. 국민이 왕이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왕인 건 아닐까? 마지막에 살짝 그 부분에 이제 뼈가 있네요. 네, 우리는 왕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우리의 일꾼을 네, 뽑는 거. 우리가 뽑은 사람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시킨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 그래서 그게 선거가 됐든 투표가 됐든 때에 따른 정치적인 의견 표력이 됐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일꾼이 있으면 잘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감시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선거 때문에 왕이 되는 걸 피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가 왕이 됩니다.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조금 이제 그 말에 뼈가 있었던 그런 한 줄 평이 아닐까 싶은데, 자, 오늘 한 줄 평까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선거 인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인물 오늘 어떤 분 좀 꼽아오셨을까요? 좀 재미있는 사람을 가져왔는데 네. 노로돔 시하누라고. 노로돔시아로? 저는 시하누쿠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는데 시하누가 맞는 발음이라고 해요. 네. 캄보디아의 왕인데 1941년에 처음 왕이 돼서 18세에 왕이 됐습니다. 역대 뭐 캄보디아 최연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2004년에 왕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물려줬습니다,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60여 년 되니까 그 엘리자베스 2세의 버금가게 오래 했다고 생각되지만은 그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왕이 됐다가 안 됐다가 했고 중간에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상당히 좀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이 사람이 1941년에 말씀대로 이제 왕이 됐는데 또 그때가 정상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1954년에 뭐 독립을 했습니다. 드디어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그래서 이제 제대로 내가 왕 노릇을 해보겠구나 했는데 55년에 쫓겨나요. 어디 망명을 가든지 했을 것 같은데 또 국내에 남아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이번에 민간 정치인으로서. 또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세속 군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제일 안 친할 사람 같은데 또 공산당하고 같이 또 손을 잡습니다. 나중에 이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가져오게 되는 크메르 루즈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75년에 그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국가 원수로서 다시 이제 전면에 나서죠. 이 시아누가 1976년에 또 쫓겨나. 뭔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인물을 선거학 인물로 꼽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아직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망명을 기어코 하는데 북한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 평양에다가 그 사람을 위한 궁전까지 하나 지어주고 아주 대접을 잘했다 그럽니다. 그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가지고 이제 이 김정은 체제도 북한에서 조기를 걸고 이제 애도를 했다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캄보디아 역사와 동남아시아사 그리고 한편으로 저기 엘리자베스 2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걸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겪지 않았나. 사회주의 활동이 많았던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부침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재미있는 인물이다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왜 다시 또 왕으로 놓칠 권이 없는 왕이지만
받아줬을까 캄보디아 국민들이. 그건 또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 우리 시아누 우리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키누 그래가지고 온 게 아닐까 싶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이다. 왕이면서 혁명가의 대열에 서기도 하고 또한 또 그 직업 정치인으로서 뭐 대통령도 돼보고 총리도 돼보고 그랬던 사람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네요. 이 선거학 인물로 꼽아주셨고요. 작가님은요? 네, 시아누. 시한누. 네, 보통 저는 시아누크로 걔는 다 그렇게 이제 했었죠. 발음을 네. 했었는데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입헌 군주가 될 뻔했던, 그렇지만 두 번이나 거부함으로써 결국은 왕정의 종말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복잡한 게 조선의 왕인지 대한제국의 황제인지 아니면 그 둘 다를 봐야 되는지 이제 그게 역사자들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고종의 어떤 그 치세가 사실은 이제 국외에 교류를 하게 되면서 입헌군주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전달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들을 채택을 해서 조금 나라를 좀 발전을 시켜볼까 하는 움직임이 두 번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1884년 갑신정변 때. 그래서 그때 입헌군주제를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일 만에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거는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입헌군주제 얘기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독립협회에서 형식적이지만 의회와 같은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뭐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주요 세력들은 이 입헌군주제를 염두에 두고 어떤 그런 개혁 방안을 염두에 뒀는데 이 부분이 가시화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독립협회와 이제 황국협회의 어떤 충돌 그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무마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해 1899년에 발표했던 대한국제를 보게 되면은 군주 국가 원수로서 고종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에 가장 강력한 관청은 어디냐면 원수부, 여기 이제 무를 담당하는 어떤 그 군권을 담당하는 관청이 되고요. 또 하나의 관청이 국내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왕실과 관련된, 황실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데 이 두 개의 관청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뭐 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대권이 황제에게 가니까 그런 개혁들이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결국은 국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떤 나라보다도 왕에 대한 호의적이었던 민족이 우리나라였는데 그 1907년 이제 고종의 퇴위, 1910년 순종이 이제 물러나고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한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왕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1919년 이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입헌군주도 아니고 왕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민주 공화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그 고종의 치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입헌군주제가 혹시 됐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장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 선거학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거학 인물까지 꼽아봤는데요. 오늘 왕과 시민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결국에 왕과 시민의 이 공통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좀 존재한다라는 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34번의 선거학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